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재무관리를 강의하는 경영학박사 최정구입니다. 오늘은 제9주차 10월 30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하여 얘기하고 있지만은 비대면 강의라서 학생들이 강의하기에 불편한 점이 아주 많을 겁니다. 강의하는 나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도 혹여나 강의 중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학교로 연락해서 서로 교감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289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번 장에는 자본 예산 중에 경제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자본 예산의 의의와 수립 절차, 그리고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 방법, 그 다음에 NPV법과 IR법의 비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성 지수법과 자본 제약 하에서의 투자안 평가 등으로 강의를 먼저 하도록 합니다. 기업이 추진하는 투자 사업은 투자 수입의 현재 가치가 투자액을 상회할 경우 기업 가치 증가에 공헌하는 경제성 있는 사업이 되는데, 기업이 투자안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투자안으로 인한 증분, 현금 흐름을 자본 비용으로 할인한 순현재 가치, 즉 NPV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법인데, 본장에서는 현금 흐름과 자본 비용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의사결정의 문제를 다루는 자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장에서 강조되는 핵심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의 자료 2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자본 예산 수립 절차와 고려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 방법인 순현가법,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며, 상호 배타적 투자안을 평가할 때 순현가법과 IR법이 상충되는 이유, 또한 NPV법의 우위성, 투자안들이 투자 규모가 크게 상회할 경우의 투자 결정 방법, 자본 제약이 있을 경우의 투자 결정 방법의 순서대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3페이지, 우리 교과서 289페이지입니다. 먼저 자본 예산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시설 투자나 운전 자본의 자금이 지출돼야 하는데, 기업의 자금 지출은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될 수 있으며, 경상적 지출은 원자재 구입비, 인건비 지급처럼 경상적 영업활동을 위해 매일 반복되는 자금 지출로서 그 지출의 효과가 단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출을 말하는데, 반면에 자본적 지출이란 신규 사업 투자, 시설 투자, 연구개발 투자와 같이 그 지출 규모가 대규모 단위이고 지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거쳐서 나타나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본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자본 예산이란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그 효과가 지속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을 말하며, 따라서 자본 예산은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장기성 자산의 취득에 관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본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은 어떤 이유 때문에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죠. 강의 자료 4페이지, 교과서 289페이지 하단입니다. 먼저
자본적 지출의 결과는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과 위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결과적으로 기업의 미래 가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은 보통 대규모의 현금 유출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 사정, 유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면 장기간 그 자산의 자금이 잠기므로 기업의 현금 사정, 유동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대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데 자본적 지출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강의자료 5페이지 우리 교과서 29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본 예산의 수립 과정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위의 과정을 상세히 구분하면 8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단계로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강의자료 6페이지, 교과서 290페이지 1단계 투자 목적의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여러가지 투자 사업을 추진할 나갈 때는 기업의 장기 경영 전략과 연관지어 투자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적절한 투자 목적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으로 SWOT 분석을 할 필요가 있죠. 먼저 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환경 변화 가운데 기업이 직면하게 될 위협적 요소와 기회적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다음 시설, 자금, 인력 등 기업 내부 능력 면에서 경쟁 업체와 비교하여 강약점을 평가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은 환경 변화 면에서 유리한 기회와 기업이 지니고 있는 강점을 접합시키는 방향에서 설정하며 설정하는 투자 목적은 자기 자본 이익률 15%, 기업 가치 10% 정도와 같이 계량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2단계 투자 대안들의 물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투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투자 대안들, 예를 들어서 신제품 개발안이라든지 기계 교체안 등을 물색하는데 투자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원천은 주로 기존 고객, 시장 조사, 연구 개발 부서, 경쟁 업체, 생산 부서, 제한 제도 등이 있습니다. 투자 대안들이 제시되면 투자안들에 대하여 시장성을 검토하고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다음 단계의 재무 측면에서의 경제성 분석이 실시되도록 투자 대안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강의자료 7페이지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91페이지 3단계입니다. 여러가지 투자 대안들이 제시되면 체계적인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 먼저 투자안들을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는데 투자안의 성격에 따라 분석 방법, 투자 결정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격에 의한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죠. 신제품 또는 새로운 시장 확장을 위한 투자는 당연히 신규 투자라고 그러며 원가 절감 등을 목적으로 기존의 기계나 설비를 신용으로 바꾸는 투자를 대체 투자라며 확장 투자라 수요 증가에 대체하거나 시장 점유율의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생산 규모를 확장하는 투자. 마지막으로 전략적 투자라는 것은 타 제품과의 보완관계, 광고 효과, 공동 연구 개발, 지역사회 개발, M&A 등 경영 전략적인 목적을 가진 투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안의 상호관계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독립적 투자안입니다. 이는 투자안 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채택 여부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투자안을 말하는데, 따라서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모두 채택될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상호 배타적 투자안. 한 투자안이 채택되면 다른 투자안은 당연히 기각되는 것처럼 경쟁 관계에 있는 투자안을 말하는데,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안들에 대하여 순위를 정하여 제일 좋은 투자안 하나만을 택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강의자료 8페이지, 교과서 291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완적 투자안에 대해서, 한 투자안에 대하여 다른 추가적인 투자안이 이를 보완하는 경우의 투자는 아니고, 마지막으로 종속적 투자안은 한 투자안이 채택되면 이와 관련된 다른 투자안이 반드시 채택되어야 하는 경우의 투자안을 말합니다. 자, 4단계 현금 흐름의 추적과 편익, 비용 분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죠. 재무적 측면에서 투자안의 경제적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각 투자안의 편익과 투자 비용을 추정하는데, 이때 편익과 비용의 추정을 통해 투자안으로부터 예상되는 정분 현금 흐름을 계산할 수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우리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단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투자안의 장기적인 기업은 항상 위험을 수반하는데, 4단계에서 추정하는 투자안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은 경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안의 위험을 현금 흐름의 변동성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그 위험에 따라 자본 비용이 결정되는데, 역시 구체적 내용은 다음 구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자료 9페이지 6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투자안으로부터의 기대 현금 흐름과 자본 비용을 알면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데, 투자안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본장에서 설명되는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등이 이용되며, 이 경제성 평가법에 따라 투자안의 채택 및 기각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7번째, 최적 투자안의 결정 단계와 소요 자금의 조달에 대해서 살펴보죠. 기업은 보통 다수의 투자안을 갖고 있는데,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안과 투자 규모를 결정하며 그런 선정된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소요 자금의 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단계입니다. 투자 후의 재평가와 통계에 대해서 설명하지. 채택된 투자안을 집행하다 보면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편익이 적다거나 비용이 많아지는 등의 여건 변화가 있게 되는데, 따라서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채택된 투자안의 실행이 기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재평가, 통제하는 4가지를 해야 되며, 위에서 소개한 8단계 가운데 재무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5, 6, 7단계에서 이 과정을 우리가 배울 자본 예산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먼저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강의자료 10페이지입니다. 교과서 293페이지를 펴주시죠. 투자안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과 자본 비용을 알고 있다고 가정할 때, 각 투자안이 기업 가치의 증가에 어느 정도 공헌하는지 그 경제성을 평가해야 하며, 기업의 CFO들은 보통 투자안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여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이익률법이 있는데 이 외에도 수익성 지수법 등이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 방법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죠. 자, 먼저 순현가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투자안과 관련된 현금 흐름은 편익에 해당되는 현금 유입과 비용에 해당되는 현금 유출로 나눌 수 있으며 순현재 가치는 투자로 인해 미래 기대 현금 유입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에서 투자액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것입니다. 기업 대부분 투자하는 미래에는 현금 유입을 발생시키고 초기 시점에는 당연히 대규모 현금 유출을 수반합니다. 강의자료 11페이지입니다. 우리 교과서 294페이지 넘어가서 18-1에서 보는 미래 현금 유입액의 현가에서 초기 투자액을 빼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순현가법이 나오겠습니다. 여기에서 적절한 할인율이란 투자안에 대해서 자본 제공자들이 요구하는 최저 요구 수익률로서 소요 자본을 조달하면서 자본 제공자에게 자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본 비용을 가리킵니다. MPV법은 MPV를 위와 같이 계산하여 제로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는 투자안으로 판정하는 방법인데 구체적 의사결정은 다음 기준에 의하게 되겠습니다. 강의자료 12페이지입니다. 독립적 투자안과 상호 배타적 투자안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자, 먼저 MPV법은 몇 가지 특성을 지니는데 이건 화폐의 시간 가치가 고려된 방법이고 오직 현금 흐름의 기대치와 자본 비용만이 고려될 뿐 회계 수치와는 무관합니다. 또 투자안의 MPV는 기업 가치 중 그 투자안이 기여하는 부분을 의미하며 채택된 모든 투자안의 MPV 합계는 곧 기업 가치가 된다고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 극대화라는 재무관리 목표에 충실한 평가 기법이고 여러 경제성 평가 방법 중에서 가장 우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자료 13페이지 우리 교과서 295페이지 예를 보면서 이해하도록 합시다. 먼저 독립적인 투자안과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MPV를 각각 계산하고 채택 예부를 결정하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든 회사에서 컴퓨터 A로 바꾸는 내용 연수 5년의 투자안의 경제성을 평가하는데 이 투자안으로부터 현금 흐름은 아래표와 같이 예측되었으며 할인율 10%를 이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컴퓨터 A로 바꾸는 투자안을 독립적인 투자안으로 가정하고 경제성을 평가했을 경우에 풀이를 보시죠. 이 결과치가 MPV가 약 796만원으로 나옵니다. 그럼 의사결정일 때 오늘 시점에서 컴퓨터 A를 바꿀 경우에 약 790만원의 기업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정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투자안을 채택해도 좋다는 그런 결론치를 얻고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기업은 다른 컴퓨터 공급 회사로부터 컴퓨터 B로 바꾸는 투자안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B로 바꿀 때의 현금 흐름은 위와 같이 예시되었으며 A와 B를 비교했을 경우에 상호 배타적이라면 어느 투자안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 수치에 적용했을 때 컴퓨터 A를 선택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 해서 컴퓨터 A를 채택해야 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296페이지 IR법에 의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죠. 강의 자료 1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MPV법은 절대 금액으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반면에 IR법은 예상 수익률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즉 내부 수익률은 투자안의 수행들과 예상되는 미래의 기대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와 기대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입니다. 또는 MPV를 0으로 만드는 수익률이다. 그러므로 다음 식에서 좌변, 즉 현가와 우변, 투자액의 현가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인데 따라서 화폐의 시간 가치가 감안된 예상 투자 수익률은 18의 2와 나타납니다. 이러한 IR의 정의에 의하면 투자안의 현금 흐름만 예측할 경우 자본 비용을 몰라도 IR은 계산할 수가 있으며 IR은 일반 계산기로 구할 수 없으므로 재무 계산기 혹은 엑셀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IRR이 구해지면 이 RR과 기업의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투자 결정이 됩니다. 독립적인 투자안과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IR법은 몇 가지 특성을 지닙니다. 먼저 IRR은 투자 수입액과 투자액의 시간성이 고려된 평균 투자 수익률을 의미하는데, 즉 MPV와 같이 절대 금액이 아니라 화폐의 시간 가치가 감안된 투자 수익률로 투자안을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교과서 297페이지 예제 8-2를 풀어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죠. 강의 자료 16페이지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초년도에 약 77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한 건설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실행 후 예상되는 미래 각 연도별 현금 유입액은 표와 같습니다. 이 투자 사업의 내부 수익률을 구하고 자본 비용이 연 10%일 경우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보도록 하죠. 먼저 엑셀에 의한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쭉 계산상으로 나온 보관법을 정의했을 때 이 투자안은 현금 흐름의 화폐의 시간 가치를 감안할 때 약 7.88%의 투자 수익률이 예상되는 사업인데 평균 수익률은 3년 동안 4.545%입니다. 그리고 내부 수익률이 7.8%가 자본 비용에 못 미치고 이 투자는 결과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결론가 나왔습니다. 자, 그 예제 8-1에서 예측한 컴퓨터 A 투자안이 현금을 이용하여 다시 IRR을 계산하고 채택 여부를 결정해 보도록 하죠. 이랬을 때 이 계산치는 22.8%의 투자 수익률이 나오며 자본 비용보다 훨씬 높은 프로 채택을 한다는 그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자료 17페이지 교과서 298페이지 회수기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수기간이란 투자 원금을 그 투자안의 미래의 현금 유입액으로부터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데, 회수기간은 현금 흐름이 약간 균등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 18의 상과 같이 구하는데
누적 현금 유입액이 투자 원본과 일치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는 것인데 투자액 나누기 연간 현금 유입액으로 하면 회수기간이 나오겠습니다. 자, 회수기간이 계산되면 기업이 설정한 목표 회수기간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 결정을 합니다. 먼저 독립적 투자입니다.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으면 당연히 투자안을 채택하는 것이죠. 상호 배타적인 투자,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은 투자안들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투자안을 채택하는 것을 상호 배타적 투자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회수기간법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강의자료 18페이지, 우리 교과서 298페이지 하단과 299페이지 상단의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회수 기간이 간단하고 이 장점은 이해하기 쉽고 위험 지표로서의 정보를 제공하고 간접적으로 유동성 상태를 나타낼 수 있으며 시설제의 내용 수명, 적정성을 평가하는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단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며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회수기간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투자안의 수익성 자체는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단점이며 목표 회수기간의 설정이 주관적이라는 것. 또한 R&D 투자안과 같은 장기 투자안일수록 부정적인 편의가 심해지겠죠. 또한 투자안에 따라서는 회수기간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목표 회수기간 내에 회수되는 투자안이지만 NPV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회수기간법은 앞으로 지적한 것처럼 화폐의 시간 가치가 고려되지 않는 단점을 지닙니다. 강의자료 19페이지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할인 회수기간법은 이를 보완하여 각 기간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에 대한 회수기간을 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아래 표에 제시하고 있는 단순 현금 흐름에 대하여 회수기간을 구하면 4년입니다. 그러나 자본 비용 연 10%를 가정하여 현금 흐름을 구하고 이에 근거하여 할인 회수기간을 구하면 4.8년이다. 즉 이 회수기간 4.8년은 투자 원본과 자본 비용의 회수가 고려한 회수기간이 되는데, 이처럼 할인 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가 감안되어 있으므로 이 방법 또한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은 무시된다는 단점은 그대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20페이지, 우리 교과서 300페이지 예제 8의 3을 보면서 이해를 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의 목표 회수 기간은 2년 이내이며 다음 세 가지 투자안에 대하여 회수 기간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사결정이 잘못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보면, 먼저 투자안 A, B, C에 되어 있고 회수기간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투자안 A, B, C를 보면은 투자안 A는 목표 회수 기간이 2년이므로 먼저 기각을 하도록 하죠. 그러나 NPV는 플러스이므로 이 투자안을 기각하면 기업의 가치는 훼손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 예제 8-1에서 예측한 컴퓨터 A 투자안의 현금 흐름을 이용하여
회수 기한을 구하라. 이 기업이 3년 이내 최초 투자액을 회수하면 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하는 그런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A로 바꾸는 투자 안에 소요되는 투자액이 1,500만 원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기간은 4년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이 투자는 기각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 회수 기간을 2년으로 잡았을 것을 가정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자로 21페이지로 넘어가서 교과서 300페이지 하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적 이익률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적 이익률법이란 장부 가치 기준으로 연평균 투자액에 대한 연평균 회계적 순이익의 비율을 구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며 장부 가치 기준이 평균 이익률이 된다는 의미에서 장부 가치 수익률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요 18-4를 기준으로 연평균 수익은 투자안의 내용 영수 동안 매 기간별 회계적 순이익의 총액을 내용 연수로 나누어 구하는 건데, 또한 순이익은 부채를 사용하는 경우 손익계산상의 순이익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투자 금액을 100%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다시 작성한 손익계산서 상의 순이익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평균 투자액은 초기 투자 비용으로서 설비 투자 원가와 잔존 가치의 합을 이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이 구해지면 기업의 목표 회계적 이익률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적인 투자, 상호 배타적인 투자는 앞장에서 설명하였으며, 회계적 이익률법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요약하여 보면 장점은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것, 쉽게 얻을 수 있는 회계 자료를 이용함으로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단점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하는 방법이고,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순이익이 달라지므로 객관적이지 못하다. 근본적으로 장부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실질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목표 회계적 이익률의 결정이 너무나 자의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자료 22페이지 교과서 302페이지 예제 8의 4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투자안으로부터 예측되는 단기 순이익이 1년차 10억 이렇게 쭉 했을 때 연평균 투자액이 32.5억 원이라면 이 투자안의 회계적 이익률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예제 8-1에서 나온 그 자료를 가지고 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295페이지 예제 8-1입니다. 이랬을 때 연간 매출액과 고정비, 법인세,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을 때 풀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를 하고, 다음 교과서 302페이지 강의자료 23페이지 MPV법과 IR법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 본 것처럼 두 개의 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경제성 평가 방법이다. 그렇지만 상호 배타적 투자안을 평가할 때 두 방법은 상충되는 결론을 제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A, B 두 투자안이 상호 배타적 관계의 투자안인데 다음과 같이 MPV는
투자하는 A가 더 크고 IR은 투자한 B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결론이 제시될 때 MPV법과 IR법 중 어느 방법에 의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본질에서는 양 방법의 관계 그리고 상충되는 경우 그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자로 24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죠. 교과서 303페이지입니다. 이 두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독립투자안의 경우입니다. 다음 시와 같이 미래의 현금 흐름, 즉 캐시플로우를 자본 비용 R로 할인하여 더한 후 초기의 투자액을 뺏어 구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위 식에서 NPV가 제로가 되는 경우, 즉 이러한 경우에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초기 투자액이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 그런데 현금 유입 현가와 초기 투자액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 IRR이므로 NPV가 0이 되는 할인율 R이 곧 IR이 됩니다. 이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8-2 우리 강의자료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표시가 됩니다. 위와 같이 현금 흐름의 형태를 갖는 독립된 투자 사업에 대하여 NPV법과 IR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동일한 결론, 같은 평가를 얻게 된다는 것을 그림 8-1에서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강의자료 25페이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04페이지 중간입니다. 상호 배타적 투자안의 경우 우선순위를 평가할 때 IR법과 NPV 두 방법에 의한 평가 결과가 그림 8의 2처럼과 같은 결과로 나타나면 상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투자한 B를 채택하면 된다는 것. 그러나 그림 8의 2 B, 즉 우측처럼 기업의 자본 비용의 크기가 A, B의 두 투자안의 NPV 극선이 상호 교차하는 점의 수익률보다도 작을 때 A, B 두 투자안의 NPV와 IR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충되는 결론이 제시될 경우는 살펴보면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먼저 투자 규모가 서로 크게 다른 경우, 두 번째는 투자 수명이 서로 크게 다른 경우를 보도록 하죠. 현금 흐름이 초기에 집중되기나 후기에 집중되는 것처럼 현금 흐름이 시간적 양상이 서로 뒤에가는 이런 세 가지 사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교과서 306페이지 상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25페이지. 이와 같이 상충되는 결론이 제시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두 평가 방법에서 재투자 수익률이 가중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며, 즉 NPV법은 투자 수명 기간 중 현금 흐름을 자본 비용 수준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IR법은 투자 수명 기간 중 현금 흐름을 IRR 수준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죠. 다음 예제 8-5에서 제시되는 투자 A의 연도별 현금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한 A의 NPV를 구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죠. 역시 밑에 투자한 B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되는 이런 수익률 계산법은 우리 교과서 306페이지와
307페이지를 쭉 보면서 이해를 해주길 바라고 여기에 대한 예의풀이를 하면서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08페이지 예제 8-5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강의자료 27페이지입니다. 자본비용이 각각 일을 하였을 때 두 투자안의 순현가를 각각 계산하라는 방법입니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안의 B의 MVV가 1억 7,400만원이 나왔습니다. 또 자본비용이 0, 6, 10, 15, 20%일 경우에 MPV를 또 계산하여 봅시다. 이렇게 봤을 때 두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을 구하고 IR법과 MPV에 의하여 두 투자안을 평가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식에 따라서 계산하였을 경우에 IR법에서는 투자안 A가 우월하다고 나타나며 MPV법에 의하면 투자한 B가 우월하다고 나타나죠. 결과적으로 두 개는 상충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셔 수익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투자안의 MPV를 같게 하는 할인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 만족하는 피셔 수익률 R 값은 10.3%입니다. 또한 이를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수평축에는 자본 비용 그리고 수직축에는 순현재 가치를 표시하여 교차 수익률 즉 R이 10.3%라는 것을 우리가 도표상으로 나타내고 있죠. 다음은 강의자료 28페이지 교과서 311페이지입니다. 여기서 MPV법과 IR법의 평가 결과가 일치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며 피셔 수익률 즉 R과 자본비용 간의 어떤 관계일 발생하는가를 교과서 310페이지 우리 강의자료 228페이지에서 요약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장에서 얘기했지만 투자 규모나 투자 수명이 서로 현재에 다를 경우를 얘기하고 또한 시간적 양상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우측을 보면 투자한 평가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 하고 살펴봤죠. 또한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MPV법과 IR법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재투자 수익률에 대한 가정이 다르기 때문이며 MPV법은 투자기간 내 현금 흐름이 자본비용과 동일한 수익률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하고 있는 반면 IR법은 그 투자안의 IR과 동일한 수익률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MPV법과 IR법은 평가 결과가 차이가 날 때는 MPV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 이유들은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투자의 한계 수익률이 체감하므로 MPV법의 재투자 수익률에 대한 가정이 보다 합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IR법의 재투자 이 수익률 가정은 낙관적인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29페이지 교과서 31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가지 평가법의 평가 결론이 상충될 때는 MPV 법으로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서 312페이지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투자한 평가 기준의 이제 일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안의 현금 흐름은 다음과 같은데 순투자형, 차익형, 혼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유형화에서 MPV법과 IR법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MPV법은 현금 흐름 유형에 관계없이 제로 이상임을 판단하는 항상 동일한 투자한 평가 기준을 사용하는데, 그러나 IR법은 현금 흐름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투자한 평가 기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차입형 현금 흐름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나중에 상환하는 형태의 현금 흐름이며, 이 경우 내부 수익률은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차익 이자입니다. 따라서 IRR은 R보다가 적을 때 투자안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계속해서 311페이지, 312페이지, 31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13페이지. 아직 313페이지까지 넘어가지 않았으면 죄송합니다. 311페이지, 312페이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의 자료 30페이지. MPV법과 IR법의 평가 결론이 상충될 때는 MPV법으로 투자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가정, 복수의 또는 해의 부재라는 이유, 기업 가치의 극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 투자한 평가 기준이 일관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가치 합산 원리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우월하기 때문에 MPV법이 채택된다는 사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31페이지입니다. 이를 근거로 복수해 또는 해의 부재, 지금 앞에서 설명한 것들은 보시죠. IRR은 시행착오법으로 계산, 복수의 RR이 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32페이지에 넘어갑니다. 교과서 311페이지 하단입니다. 투자 결정의 목표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로서 MPV법으로 측정되는 순현가는 투자로 인한 절대 부족의 증감액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IRR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투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IRR이 부유의 상대적 증가율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311페이지 상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312페이지 하단과 31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자료 33페이지. MPV법은 현금 흐름 유형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투자안 평가 기준을 사용하는 반면, IR법은 현금 흐름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투자안 평가 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투자 현금 흐름과 차익형 현금 흐름, 혼합형 현금 흐름 표를 나타내는 313페이지 A, B, C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 수익률은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차익 이자율이며 따라서 IRR은 R보다 적은 게 투자 아니가 됐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IR법은 투자의 문제와 자금 조달의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합형 현금 흐름은 수년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대형 선박 건설 투자 또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투자인데 종료 시점에서 폐쇄를 위한 현금 유출이 요구되는 경우처럼 현금 흐름의 방향이 한 번 이상 변하는 현금 흐름을 말하며 이 경우 복수의 RR이 존재할 수 있으며 복수의 RR은 올바른 RR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확한 IR을 계산하여 투자를 평가해야 하는데 진정한 IR을 IR-라고 하면 이러한 수치가 나타나며 다음 사항에서 설명하는 수정 IR을 사용하면 NPV법과 IR법의 평가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 314페이지 우리 강의자료 34페이지 가치 합산 원리의 적용 가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가치 합산 원리는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가치 합은 전체 가치 합과 일치한다는 원리를 말하는데 NPV법은 가치 합산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개발 투자안을 독립적으로 평가든 총합적으로 평가든 관계없이 결론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IR법은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두 투자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실행된다고 가정하여 각각의 NPV와 IR을 구해보고 동시에 실행된다고 가정하여 각각의 현금 흐름을 합한 결합 투자안의 NPV와 IR을 구해보기로 하자. NPV법은 가치 합산 원리가 적용되지만 IR법은 그렇지 않음을 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자료 35페이지 교과서 314페이지 NPV법의 단점과 IR법의 유용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PV법은 할인율로 쓰이는 자본 비용이 정확히 추정되어야 유용성이 높으며 그러나 다음 장에서 설명되겠지만 자본 비용을 추정하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IR법은 투자 규모를 감안한 상대적 수익성인 투자 수익률로 측정되는데 실무적으로 경영자들은 투자 규모가 상이한 다수의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수익성을 평가할 때 예상 투자 수익률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어 나름대로 정보의 유용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강의자료 36페이지를 넘어가지. 교과서 315페이지입니다. 그럼 수정 IR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복수의 RR이 존재하거나 IR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은 다음의 현금 흐름처럼 마이너스 플러스의 현금 흐름이 2번 이상 교차하는 혼합형 현금 흐름 투자안의 경우인데 복수의 또는 존재하지 않은
IR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비현실적인 IR법의 재투자 수익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 I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 IR은 투자안의 중도 현금 흐름이 IRR이 아닌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되는 것을 가정하여 종료 시점의 미래 가치를 구한 다음 이 종료 시점의 미래 가치의 현재 가치와 투자액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구한 것이다.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 MIRR이 자본 비용보다 클 때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고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MIRR이 상대적으로 더 큰 투자안을 채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앞의 예제 8-5에서 이들 두 투자안의 각각의 IRR인 16.4%, 13.3%로 재투자되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 수익률인 8%로 재투자되는 것을 가정하면 투자한 A의 6년 말의 미래 가치는 14억 7,800만 원이고 투자한 B는 15억 4,400만 원입니다. 이 미래 가치와 투자액 8천만 원을 일치시키는 두 투자안의 MR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예제 8-5 우리 페이지 교과서 308페이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강의 자료 36페이지를 보시죠. 이러한 것들 교과서 316페이지를 설명하는데 두 투자안은 모두 자본 비용보다 큰 MRR을 갖고 있으며 MRR을 기준으로 보면 투자한 B가 우월한 투자입니다. 이는 MPV에 의한 결론과 일치되는데 MIRR 방법을 사용하여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을 평가할 때 유의할 점은 투자안의 규모가 비슷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MPV법의 결론과 상충할 수 있으며 MPV법과 상충하는 결론을 얻을 때는 MPV법에 따라 상호 배타적 투자안을 평가해야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의 자료 3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익성 지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 양자의 절대 차이를 측정하여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 MPV법이고 양자를 비율로 측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즉 수익성 지수법은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로 나눈 비율로서 투자액 단위당 투자이익의 현가 가치가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인데, 따라서 총 투자액 규모를 감안하여 투자 효율성을 비율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PI는 상이한 투자 규모가 고려된 베네피트, 즉 이익의 현가와 코스트, 가격의 현가를 대응시킨 비율이라는 측면에서 BC 비율이라고 하죠. 자본 조달 재원이 제약이 있을 때
많이 검토가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 나누기 기초 투자액의 현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I가 책정되는 의사결정은 I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투자 결정을 합니다. 먼저 독립적인 투자. PI가 1보다 큰 투자안을 채택합니다.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 PI가 1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 PI가 가장 큰 투자안을 채택하는 거죠.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하여 NPV법은 양자의 절대 차이를 측정한 것이고 수익성 지수법은 양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이므로 NPV법과 PI법은 다음 관계가 있습니다. 교과서 318페이지 상단 우리 강의자료 38페이지 하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PI법에 의하면 IR법과 마찬가지로 상대적 투자 규모를 감안하여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 평가의 경우 NPV법과 PI법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PI법의 평가에서는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작은 투자안에 투자하고 남은 유휴 자금의 기회비용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올바른 의사결정은 NPV법의 결론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39페이지 우리 교과서 318페이지 예제 8-6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독립적인 두 투자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PI법으로 두 투자안을 평가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투자 규모는 투자 A, 투자 B에 따라서 차이가 나며 현금 유입의 현가도 또한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경우에 투자한 A의 PI는 1.001로 나타나고 투자한 B의 PI는 2.0입니다. 단순 PI 기법에 의하면 투자한 B가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예제 6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봅시다. 예제 2번. 아래와 같은 현금 흐름을 갖는 상호 배타적 투자한 A, B의 순현가를 할인율 10%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했을 때 PR을 계산하고 어느 투자안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강의자료 340페이지 우리 강의자료 교과서 319페이지죠. 투자한 A의 PI는 약 1.08%이고 투자한 B의 PI는 1.0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PI를 기준으로 투자한 A가 우월합니다. 그러나 투자한 B의 NPV가 훨씬 더 크지요. 이러한 상충된 결과가 나온 이유는 투자한 B의 초기 투자 규모가 A보다 2배나 훨씬 컸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NPV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본 조달에 제약이 없으면 NPV가 제로보다가 큰 것을 모든 투자안을 채택하면 되고, 그러나 자본 조달에 제약이 있는 경우는 자본 예산의 한도 내에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투자 사업들을 선정해야 되겠죠. 강의자료 41페이지 교과서 319페이지 하단입니다. 고려적인 투자안들이 NPV가 모두 양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투자 자본의 제약이 있으면
일부는 채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PI가 큰 순서대로 투자안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개의 투자자는 또는 두 개 이상의 투자안 조합 중에서 예산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투자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죠. 다음은 강의자료 42페이지, 우리 교과서 320페이지의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재원이 300억 원으로 금액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투자한 B의 NPV와 PI를 구하라는 그런 내용이며, NPV 기준으로 판단할 때 자본 제약 하에서의 어느 투자안을 채택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투자한 A, B, C, D 네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가 각 틀리죠. 자, 투자한 B의 NPV와 PR을 구해 보도록 하시죠. NPV 기준으로 판단할 때 자본 제약 하에서 어느 투자안을 채택해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식에 의하면 NPV는 16.25억 원, PI는 즉 1.13% 나타났습니다. 자, 투자 재원 300억 원의 제약 하에서 수행할 수 있는 투자안들의 결합과 그 NPV는 투자한 A, B, C, D일 경우에 B와 C, B와 D, 또 A 단독으로만 계산했을 때 수치들이 각 18.25, 35.5, 3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럼 NPV가 가장 큰 투자안의 결합, 즉 B와 C, 이 300억 투자 재원으로서 투자할 경우에 35.5라는 그 NPV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정당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9주차 제8장 강의는 완료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쭉 교과서를 보고 강의 자료를 듣고 학생들은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은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학생들은 교과서를 보고 강의 자료를 비교해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의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대면 강의일 때는 8주차 강의를 하지 않고 8주차는 중간 시험을 보고 마지막 15주차 역시 강의를 하지 않고 15주차는 기말고사를 예상이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대면 강의이다 보니까 별도로 중간고사 기말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8주차까지 들은 강의 자료를 요약해서 제출해주고 15주차 기말고사 또 역시 또 9주차부터 14주차까지의 강의를 요약해서 제출해줘야 됩니다. 단 과제물 문제를 오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학교에서 제시한 과제물 양식에다가 3페이지에서 한 4페이지 정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과제물을 작성해 제시해 주는데, 과제물도 역시 우리 교과서
제6장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 교과서 191페이지부터 2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학생들이 각자 어떻게 이론을 적용하고 또 불확실성과 투자 위험 또는 평균 분산 기준 이런 데서 간략하게 학생들의 주관적인 자료 또 객관적인 자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요약해서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9주차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